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LENC에 이어서 손실 볼 자신이 없다. 손실 마감할 자신이 없다. 시리즈 2탄입니다. 처음에 DLENC를 분석해드리고 주가가 꽤나 많이 올랐죠. 한번 살펴보시면 그 당시에 저는 공개적으로도 손실 볼 자신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는 꽤나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도 올려드렸고 이 당시에 3월 1일에도 잃을 자신이 없는 가격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압도적인 저평가 잃을 자신이 없는 가격대 11만 1천원대에서 11만 1천원대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고 보시면 지금 13만 5천원이죠. 한 20%가량 20%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또 한 번 더 분석해드렸고 3월 9일 DLNC 역대급 호황기 미분양 최저 분양가 상승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당시에도 11만 2천원이네요. 그러니까 11만 1천원, 11만 2천원대에서 이럴 자신이 없는 가격대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대략 한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이 당시였나요? 네, 이 당시 맞네요. 이때 하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럴 자신이 없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당연히 주가는 변곡점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손실을 볼 자신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은행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은행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은행주를 좋게 본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K뱅크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은행주에 미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적을 좀 봐야겠죠. 정말로 카카오뱅크, K뱅크가 기존의 은행 기업들을 망하게 할 것이었다면 당연히 실적을 안 나와야죠. 왜냐면 카카오뱅크, K뱅크가 나온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인데 그럼 그때 동안 은행주들의 실적은 어떻죠?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은행도 작년 대비해서 한 20%가량의 이런 실적 상승이 있었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가량의 실적 상승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기 대비해서는 대략 한 40% 영업이익은 40% 폭등했고 당기순이익은 64%가 폭등했습니다. 그만큼 이쪽 대출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너도나도 대출을 못 받아서 안달이죠. 저금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주식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인도 마찬가지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대출을 한번 받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몇 년 이상 이제 대출금을 갚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한번 해주면 은행 기업으로서는 수년간의 캐시카우가 매우 안정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피크를 만약에 찍었다가 한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피크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 저금리가 끝나는 상황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벌어져요. 장단기 금리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작년 3월에 장단기 금리차 특히나 저금리 기조가 역대급을 찍으면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안 좋지도 않았죠. 그만큼 지금의 은행주들이 기존의 투자자들, 특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성 역시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다지 밀리지가 않는다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 일단 시가총액은 대략 한 7조예요. 시가총액은 7조인데 올해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당기순이익이 1조 6천억인데 훨씬 뛰어넘었죠.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6천억 나왔어요. 6천억 당기순이익이 1분기에. 영업이익은 거의 7,800억, 7,8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때에도 PER이 3밖에 안 돼요. PER이 3. 그럼 PBR은 몇이냐? PBR은 0.28이죠. 배당수익률은 대략 한 5%가량 됩니다. 배당수익률 5%가량 돼요.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아지고 있고 배당수익률은 5%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PR과 PBR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0.28이면은 거의 부도죠.
부도나는 기업이 보통 0.28, 0.35 이 정도 받습니다. 그만큼 기업은행은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냥 재무제표만 보면 PBR과 PR만 보면 이제 곧 부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은행권들 특히나 주요 은행들이 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도 망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부도 리스크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물론 이 중소기업들 그리고 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금액이 점차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사이클에 보시면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가 이제 막 바닥을 찍을 때가 이제 개인의 대출이 늘어납니다. 개인 대출이 늘어나요. 훨씬 더 공격적이죠. 회복하면서 성장기에 이룰 때가 이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대출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훨씬 더 보수하기라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개인들보다는 대출을 운영할 때, 특히나 자금을 끌었을 때 훨씬 더 보수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불안정적인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한 번 받을 때 대출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이 개인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 대부분의 부동산 대출이죠. 대출에 실패한다 한들, 그러니까 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가 실패한다 한들 대부분은 부동산이라는 가치가 남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망하면 다 사라지죠. 공중분해됩니다. 훨씬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개인 대출의 줄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의 줄을 잃을 것이라는 봤을 때에도 이 기업은행에 대한 특히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행에 대한 그런 실적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처참하죠. 지금 보시면 이때가 코로나 전이에요. 이때가 코로나 전인데 코로나 전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이고 배당 순위는 5% 이상이고 거래량도 잘 나오고 있죠. 저가에서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사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고 저금리 기조가 끝나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다만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은행주에 관심을 안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전에서도 신한지주에 대한 투자를 했었고 지금 보시면 신한지주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약간 여기서 변곡점에서 투자를 해서 잘 올라가고 있죠. 물론 저는 중간에 다 털렸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메리츠 화재 마찬가지죠. 이것도 투자를 했었고 이쯤에서 매수해서 쭉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수익 실현한 상황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전 목이 좀 잠기네요. 좀 잠을 좀 자지 않으면 이렇게 좀 목이 잠기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제주도에서 복귀를 하면서 잠을 거의 안 자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복귀하는 것도 예상보다는 한 달 정도 더 빨리 복귀했는데 시장의 변곡점이 저는 거의 다 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찍 복귀하고 잠을 거의 자지 않는 상태로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은행주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저는 이제는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증시가 50%가량, 60%가량 이렇게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안정성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악재 때문이죠. 악재와 그리고 소외라는 것은 다른 말로 편견입니다. 편견. 투자자들의 편견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악재의 대표적인 이유로는 정부의 규제가 있죠. 저는 정부의 규제가 이제 피크가 섰다고 보고 있어요. 이미 정부 쪽에서도 더 이상의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주주들이 은행주들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은 정부가 아니죠. 대한민국은 주주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예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고 주주가 마음껏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도 자본주의라는 틀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인데 정부는 은행들의 대주주가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를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다는 배당금을 주지 말라라던가 대출금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규제는 사실 먹힐 게 아니에요. 절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소송당해요. 소송당하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망신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없죠. 주주들이 이런 것을 허가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이 규제안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로 대출 리스크죠. 대출을 갚지 못할 때에 은행들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갚지 못할 때라도 정부가 갚아주겠다는 그런 의견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권들로부터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마음껏 해줘라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에 따라서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정부도 이제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 은행권들은 정부를 믿는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줌으로써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희망을 꺾어버리지 않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장당의 금리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예대마진 그 수익률이 점차 높아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 만기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원래 작년 12월까지 만기였던 것이 올해 3월, 6월,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망하지 않으면 당연히 은행들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이제 배당금을 제한한다거나 대출금에 대한 삭감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익을 공유해라라는 그런 규제안들은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이고 사실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은행들의 주가는 여기에 없어요.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제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두시고 제 모든 영상은 이제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KB금융, 신한지주, 기업은행 할 것 없이 운흥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은행도 BNK금융주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JB금융도 마찬가지고 죄다 실적이 폭등하고 있어요. 그만큼 개인들의 대출이 굉장히 활발했고 이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활발해질 때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기업은행의 실적이 다른 은행권들에 비해서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시나 가장 오르지 못한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높게 봤던 것 같아요. 저 역시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꼽아드렸고 신한지주를 투자함으로써 역시나 꽤나 큰 수익을 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기업은행도 좀 봐야 된다는 점도 이제는 회복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회복기에 이어서 상승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이 되고 있다. 특히나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과 기업은행의 그런 실적 관련해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 그리고 설비 투자를 더 늘릴 것인지를 살펴보신다면 수치로 이미 나오고 있어요. 수치로 이미 나오고 있는데 매년 중소기업들의 대출 잔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대략 한 10%가량, 5%에서 10%가량은 꾸준히 중소기업들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최대 수혜를 당연히 기업은행이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대출 잔액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약간 186조, 186조 정도를 대출을 이미 기업은행을 통해서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만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은행권들에게 가장 이제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기대출이에요. 중기대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 우리 개인들이 받는 혹은 대기업들이 받는 그런 은행 이자율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것들을 이제 기업은행에서 굉장히 강점으로 내밀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쪽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 중기대출을 위주로 해줘라. 그러니까 너무 단기대출만 해주지 말고 지금 은행주들이 대부분 단기대출을 해주고 있죠. 이자율은 조금씩만 받더라도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압박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점차 나아질수록 당연히 중기 그리고 장기 금리는 오르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던 영업 활동을 했었던 기업은행의 실적도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기, 경기 상승기로 갈수록 이 중기대출에 대한 매출, 그리고 중기대출에 대한 그 메리트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다만 다른 은행들, 특히나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대출을 해주지 않았어요. 단기 대출만 해줬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같은 명확하게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뭐 장기, 중기도 해줬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대부분 기업들의 대출은 담보가 좀 아무래도 부동산에 비해서 특히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좀 부족한 경우가 있죠. 다만 경기가 상승기, 회복기로 가면 갈수록 이쪽에 대한 안정성이 좀 더 증가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꽤나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개대출 점유율이 기업은행이 22% 정도였지만 이제 23% 이상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참고로 중개대출이 0.5%만씩만 올라와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만큼 이자율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15% 정도의 중개대출 비율이 2005년도 대략 2년 만에 3%가량 증가했던 적이 있어요. 2년 만에 15%에서 18%로 3%가량 증가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실적이 100% 증가했습니다. 100%. 그만큼 이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안정성만 담보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인데 안정성의 담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특히 이 당시가 이제 2003년 이때 카드 사태 터졌죠. 이때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100%가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내줄 때 물론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출을 받을 때 이것저것 다 따지죠. 뭐 소득부터 시작해서 자산이라던가 신용 등급이라던가 아니면 계좌 잔고에 대한 그런 활용성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안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 모든 영상은 제 매수, 매도 추천해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꽤나 좀 메리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좋은 마음 기쁜 여기 멤버분 중에서도 좀 계좌 인증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계좌 인증을 해주신 분이고 보시면 전부 수익이죠. 전부 수익이고 1.83%, 19.72%, 21.53% 수익 중이고 제가 이분의 계좌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점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주부이십니다. 주부이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는데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계좌에 대한 그런 추가 불입이 불가능한 상황인 분입니다. 주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정 부분의 소득은 남편분이 가져오시는데 이제 주부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 계좌에 넣을 그런 돈이 없다고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평가 금액이 920인데 정확히 기억해요. 이분이 작년에 처음 오셨습니다. 작년에 처음 오시고 이제 계좌에 대한 그런 상담을 받으실 때에도 처음 이제 투자 금액이 250만 원이었어요. 250만 원인데 약 한 8개월? 8개월 되셨을 겁니다. 지금 920만 원으로 약 한 4배 정도, 4배 정도를 계좌를 불린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죠. 그만큼 제가 저 역시나 계좌를 꾸준히 불려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멤버분들도 이런 식의 추가 불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이분의 계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성취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 수익 중이고 참고로 이분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까지 물론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어요. 이분은 투자금이 작기 때문에 전부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두 개 기업에서 처음에는 한 개 기업만 투자했습니다. 250만 원대는 올인하셨고 점차 2개 기업, 지금 3개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대략 한 8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투자하는 동안 손실을 본 종목이 한 종목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텔레그램에서 강조한 기업들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나 굉장히 종목 선정을 잘 하신 거죠. 나름대로의 그런 분석이라던가 공부를 굉장히 꾸준히 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굉장히 기쁘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 역시나 더욱더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죠. 목이 좀 막힌 상황인데 자,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은행주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고 기업은행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헤딩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